요 전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지의 문제 풀고 뭐 하는 것들이. 원래 이 중첩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적용하는 문제에 이 원리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풀려고 요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라는 그 영어로는 슈퍼포지션이라고 해요. 중첩을 슈퍼포지션. 그래서 중첩의 원리는 선형 시스템에 적용되는 거고 대부분 공학에서 다루는 시스템들이 대부분 선형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내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비선형적인 게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불가피한 거는 저 비선형적인 거를 다뤄야 되죠. 예를 들면 마찰 같은 것도 비선형적인 현상이고 여러분이 재료역학에서 배우는 재료역학에서 소속역학 범위로 들어가면 비선형적이고 진동에도 비선형 진동이라는 게 있고 비선형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어려운 점은 우리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형적으로 예측하게끔 우리 직관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세 가지 선험적인 그리고 태어난다. 인류의 내가 하나를 뭘 집어넣어서 하나가 나오면 둘을 집어넣으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비선형적인 건 그렇지가 않고 하나를 집어넣는데 하나가 나오는데 두 개를 집어넣으니까 네 개가 나오기도 하고 뭐 반 개가 나오기도 하고 지멋대로 한 개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지멋대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에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 법칙이 있어요. 그게 지멋대로는 절대 아니에요. 단지 우리 눈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지멋대로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직관으로 그거 예측이 안 되니까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그 경험이 쌓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형적인 현상들은 자꾸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우리 뇌 속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떤 현상을 딱 보면 그건 내가 옛날에 이런 비슷한 현상을 해봤는데 그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비선형적인 현상은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그게 안 돼요. 대표적인 비선형적인 현상 중에 역학적인 현상 말고 그게 주가의 움직임 같은 거예요.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이에요. 비선형적인. 그래서 뭐 주식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그래도 그건 절대 그 경험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절대 그 예측이 안 돼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두 가지 선험적인 능력은 하나는 시간을 감지하는 능력이고 하나는 공간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시간을 감지하는 능력, 공간을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인과율에 의해서 사고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다라고 그 칸트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능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본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 중에는 약간 비선형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경제 현상이 굉장히 비선형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듣느냐면은 이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재가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그런 그 돈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다가 땅을 사놓으면 요 땅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탁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흉내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못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사람만 잘 따라다녀도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는데 이건 딴소리지만 돌아가신 우리 이 한양재단의 이사장 김현준 이사장님이 그 능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땅 사라 그러면 땅 사라 누굴 심부름 시켰는데 심부름 시키러 간 사람이 그 옆에다가 자기도 하는 요 조그맣게 땅 사놨는데 나중에 그 사람 다 부자 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으면은 그런 그 흉내라도 낼 줄 아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되죠. 여하간. 근데 그런 건 비선형적인 건데 사람은 대부분 다 선형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인간이 발전시킨 학문은 대부분 다 선형적인 사고에 의한 학문들이 다 발전되어 있습니다. 비선형적인 거는 있긴 있지만 그렇게 깊게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경험하고 맞지가 않아 버려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컴퓨터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날씨 예측 같은 건 하죠. 그렇지만 그 기상청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그래가지고 요런 상황이니까 옛날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못 해요. 절대. 그 예측하려면 다시 컴퓨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돌려야 돼요. 처음부터.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초래되는 게 대표적인 비선형적인 현상이죠. 자, 선형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오퍼레이터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역학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이게 굉장히 약하네. 여기다가 F라는 힘을 가하면은 여기 캔틸레버 빔이 있다. 외팔보가 있는데 여기다 힘을 가하면 델타만큼 쳐진다. 그러면은 F라는 힘을 가했을 때 델타가 초래하는 이런 오퍼레이터예요. 이걸 L자로 쓰는 걸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형 오퍼레이터. 이게 변환기죠. 일종의 선형 변환기. 이게 실제 수학적으로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F를 집어넣었을 때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델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관계식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게 뭐 L3승분의 3 2i가 K값 스티프니스 값으로 돼가지고 L3승분의 3 2i 곱하기 델타가 F가 나오니까 이 F를 갖다가 요 F 집어넣으면 F를 갖다가 L3승분의 3 2i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 델타가 나오는 거죠. F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이 경우는 L3승분의 3 2i로 나눠주는 3 2i분의 L3승. 그게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거기다가 F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델타가 나온다. 이런 식이 될 텐데. 여하간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리니어 오퍼레이터 이렇게 씁니다. 이건 꼭 뭐 이런 경우 외에도 모든 일반적인 경우들이 이렇게 쓰는데, 자, 이럴 때 F1을 갖다가 F1으로 눌러줬을 때 델타 1이 나오고 F2로 눌렀을 때 델타 2가 나오면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F1 더하기 F2로 누르면 델타 1 더하기 델타 2의 결과가 초래된다.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예요. 우리 직관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요.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 이걸 갖다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성립하는 걸 갖다가 이제 선형 법칙이 성립한다. 중첩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립 안 하는 경우를 보면 이런 비선형적인 게 예를 들면은 스프링이 F는 KX3승이라는 이런 관계식으로 주어진다. 그럼 여기 KX3승에 X1을 집어넣었을 때 F1이고 X2를 집어넣었을 때 F2라고 그러면은 F1 더하기 F2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KX1의 3승 더하기 KX2의 3승이기 때문에 이건 K에다 X1 플러스 X2의 3승하고 다르죠.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가 다르기 때문에 F1 더하기 F2가 여기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집어넣었을 때 요게 X1 더하기 여기 오퍼레이터가 되면은 이게 3승이 원래 오퍼레이터니까 3승이니까 X1 플러스 X2의 3승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거 같지가 않기 때문에 성립 안 한다. 이거. 비선형이면 이렇게 성립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중첩의 원리가 비선형적인 현상에서 성립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 중첩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적용하려고 있는 기구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느냐 했을 때 성립한다. 왜 이게 왜 성립하느냐 이거죠. 이게 왜 성립하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금세 예전에 배웠던 가상일의 원리, 버추얼 워크 프린시플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의 뭐 기구들은 다 하나하나의 링크가 있으니까 뭐 임의의 링크 하나를 갖다가 딱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때
이 링크에 가해지는 힘이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양쪽의 조인트라고 하면 조인트에 가해지는 힘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뭐 F1이고 얘가 F2고, 그다음에 얘가 여기에 뭐 또 뭐 이런 뭐 모멘트도 가해질 수 있다고 뭐 생각하자 이거죠. 이렇게 가해 있다. 그러면 얘가 정적 평형식이 된다는 거는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F1의 뭐 델타 얘가 움직인 거를 델타 X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가 움직인 거를 갖다가 델타 F2의 델타 X2라고 하고, 여기 움직이는 걸 X2 델타 X2만큼 움직이고, 그다음에 얘가 움직인 거는 M1에다 델타 세타만큼, 얘가 움직인 건 델타 세타만큼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은 델타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하면은 이게 0이 된다 하는 게 이게 원래 중첩의 원리였죠. 그런데 또 다른 놈이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 이 또 평형을 이루는 다른 평형을 발생시키는 다른 놈이 하나 있다고 생각. 그 놈을 갖다 F1 프라임 델타 X1 또 움직여서 또 F2 요 끝에 움직이는 것 같아 델타 X2. 이거는 어차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임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거 그냥 M이라고 씁니다. M 프라임 델타 세타. 이렇게 0이라고 이것도 또 다른 저거라고 하면은 이걸 두 개를 더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F1 플러스 F1 프라임의 델타 X1 플러스 F2 이거 프라임 플러스 F2 프라임의 델타 X2 플러스 M 프라임의 델타 세타는 또 이것도 0이죠. 이것도 0이에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여기 0이에요. 그래서 이 버추얼 워크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이 기구에 대해서도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이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여기 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이 일반적인 얘기들이 여기 쭉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은 중첩의 원리 다음에 나오는 예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제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거죠. 이런 예제가 있다. 여기다가 P를 갖다 가했을 때 그 얘가 움직일 때 여기 구속력을 포함하는 모든 힘들을 갖다가 구해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들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것들은 요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관성력은 요거 관성력은 무시했습니다. 요건 무시하고 요 링크의 관성력과 요 링크의 관성력만 고려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은 자, 얘가 요 P만 작용했을 때, 요것만 작용하고 관성력은 없을 때 정적 평형 문제를 갖다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가해졌을 때 얘가 평형이 되려면 여기에 가해지는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얘가 가해지는 모멘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거를 갖다가 구할 수 있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작용했을 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실제로는 여기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냐면 여기에 관성력과 관성 토크, 여기에 관성력과 관성 토크가 작용하고 있는데, 관성력 더하기 관성 토크는 하나의 관성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근데 세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평형을 이루는 문제를 갖다가 세 개의 힘을 다 그려놓고 풀려고 그러면은 까다롭다 이거예요.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풀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중첩의 원리를 작용한다. 어떻게? 요번에는 처음에는 얘 하나만 작용했을 때 여기 뭐 작용하는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 다 구하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작용하는 링크 4에 작용하는 관성력 하나만 작용할 때, 얘도 없을 때
그 하나만 작용했을 때 또 구속력과 이런 걸 다 구하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 3번 링크에 또 관성력만 하나 작용했을 때 여기 구속력들 다 구하는 결과를 풀고, 세 개를 풀어가지고 세 개를 더해주면은 이 세 개의 힘이 다 작용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구속력들과 힘들을 갖다 구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제에 그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하나씩만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하나씩 풀고, 힘이 하나만 작용할 때 문제는 훨씬 쉽잖아요. 한꺼번에 세 개 막 작용하고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고려해서 풀려면 어려우니까 하나씩 작용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구속력들을 구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세 개가 다 작용하면은 그 구속력들도 다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 지금 동적 해석과 관련, 기구의 동적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고려해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앞에서 풀었던 정력학 기구의 그 정적 평형 문제하고 다 똑같아요. 그 외에는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한번 잠깐 보겠고, 앞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요 앞에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넘어갈 사람인데,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중첩의 원리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론적인 이 기구의 동력학적 해석 관련된 부분은 그걸로 사실은 뭐 필요한, 여러분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를 갖다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문제는 VA가 위에 있는 이놈이 VA죠. 이놈이 지금 위로 이런 속도를 가질 때 A의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되도록 힘 FA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힘 FA를 구해라. 그러니까 F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B도 지금 그 질량을 가지고 있고 A도 그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AB의 질량을 무시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AB의 질량은 무시해라. 그리고 그러면 뭐만 고려하느냐? 3번 링크에 그것만 고려해서 푸는 그런 문제예요. AB의 질량 무시하고, AB의 질량은 무시하고, 즉 여기서 보면은 1번 링크는 베이스 링크고, 여기 2번 링크고, 요게 A가, 요게 3번 링크고, 요게 4번 링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2번 링크와 4번 링크의 질량은 무시하고, 요 3번 링크의 질량과 질량 분포만 고려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 즉 얘가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도대체 이런데 구속력이 얼마나 걸릴지, 도대체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얼마가 주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구학에서가 동력학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동력학에서는 힘을 줬을 때 어떤 운동이 일어나나를 주로 다루는 거라면은, 기구학에서 여기 다루는 이 부분에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도대체 얼마의 힘이 주어질까를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인버스 다이내믹스라고도 얘기하죠. 역동력학 문제라고. 운동이 주어지고 힘을 구하는 거죠. 실제로는 물리 현상이라는 것은 힘이 주어져야 운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력학이에요. 순동력학이죠. 그런데 왜 거꾸로 이렇게 그럼 구하냐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기구를 설계하는 게 어떤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구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이런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이 기구가 어떻게 생겨야 되구나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 이제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 그 기구의 각 파트에는 어떤 힘이 걸릴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내구성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구에서 다루는 것들은 전부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운동도 그런 운동을 일으키려면 얘가 기구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따져주는 거고, 운동도.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힘은 얼마나 걸리나 하는 것도 내구성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된 거는 기능이죠. 기구의 기능. 어떤 특별한 운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원래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죠. 그 기구의 어떤 왜 그 기구를 만드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유죠.
어떤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안 부서져야 되니까 힘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고 그거를 알아야 그다음에 그 부재들의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나 두껍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역동력학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 보면은 요런 요 부분이 12.6 피트 퍼 세컨드로 이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다 힘을 얼마나 줘야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런 해석을 하려면 일단 먼저 운동학적인 그런 그 값들은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속도 해석하고 여기 가속도 해석하는 뭐 간단한 여러분이 앞에서 3장 4장에서 속도 다각형 그리고 가속도 다각형 그리는 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전부 이미 다 배웠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되게 쉬운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3장 4장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우들에 대해서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점들의 예를 들면 A점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얘의 가속도는 0이고 그렇지만 B점의 가속도가 0이 되는 건 아니죠. 뭐 B점의 가속도가 중요한 거는 G점의 가속도가 중요하죠. 왜? 지금 질량을 가지고 있는 놈은 이놈밖에 없기 때문에 관성력이 발생하는 건 이 3번 링크에서 관성력이 발생하고 이 3번 링크에 관성 토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3번 링크의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번 링크의 각가속도도 알아야 돼요. 이 각가속도는 여기에 탄젠셜 방향 보면 여기 노멀 방향이고 여기 탄젠셜 방향이죠. 이 탄젠셜 방향 성분을 갖다가 이 기류로 나눠준 게 바로 이 3번 링크의 각가속도죠. 그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각가속도 구하는 것들은 앞에서 4장에서 다 다룬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지금 기말로 향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퀴즈도 봐야 되니까 그 정도는 열심히 다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 순간에 꼭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다 지금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탄젠셜 방향 성분 요걸 가지고 요놈의 각가속도를 구하면은 그게 요놈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 각가속도에 마이너스 붙인 게 바로 요놈의 저거죠. 그 관성 토크. 관성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가속도의 방향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각가속도의 방향. 각가속도의 방향도 그래서 이게 A에서 B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쪽에 A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A에서 B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 A에서 B 이렇게 되는 거죠. 걔네 둘을 모아놔야 되죠. A에서 B, A에서 B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각가속도 방향이 이쪽이면 관성토크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방향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결정할 때. 여하간 여기서 지금 뭐 속도 다각형에서 요 노멀 방향 요거 가속도 성분 요거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가속도 다각형 그리고 거기서부터 각가속도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 된다. 지금 금세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각가속도가 시계 방향이 되니까 관성 토크는 반시계 방향이 된다. 그죠? 마이너스 I 알파니까 알파가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알파는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구해진다 이거죠. 자, 이 시계 방향, 이걸 구하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H가 그 G점의 가속도를 갖다가 구했을 때 H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3번 링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MAG라는 게 이게 이제 관성력인데, 관성력의 방향이 얘가 이 위로 작용해야 되는지 밑으로 작용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G의 가속도 성분은 수평 방향 성분을 갖는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건 뭐 위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건 여기서 설명을 추가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밑으로 있어야 되는 얘기는 바로 관성 토크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돌려주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잖아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냐?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링크 3 하나밖에 없어요. 링크 2나 뭐 링크 3 하나만 저거 하면 되니까. 왜냐면 링크 2나 링크 4는 링크 3의 여기 구속력으로 다 결정돼 버리죠. 나머지 구속력들은 링크 2에 작용하는 구속력과 링크 4에 작용하는 구속력은 얘네들에 의해서 다 결정돼 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3번 링크만 그러니까 매스가 없는 놈은 사실은 따져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스가 없는 놈은 그건 작용 반작용력밖에 안 받으니까. 왜냐면 걔가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힘이 작용 반작용밖에 작용할 수가 없어요. 관성력이 없으니까. 관성력이 없으니까. 얘는 관성력이 있는데 결국은 힘이 여기에 FA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또 그 2번 링크가 그 3번 링크에 작용하는 요 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힘이 있고 또 4번 링크가 요거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걔네들이 결국은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은 4번 링크가 3번 링크에 가해지는 힘이 결국 얘하고 평형을 이루게 돼 있다 이거죠. 작용 반작용에서 왜냐하면은 그 1번 링크가 4번 링크에 가해지는 힘 더하기 3번 링크가 4번 링크에 가해지는 힘은 0이죠. 4번 링크는 그 두 개가 작용 반작용으로 해가지고 그 캔슬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1번 링크가 4번 링크에 가해지는 힘이 뭐하고 같으냐면은 4번 링크가 3번 링크에 가하는 힘하고 같아지는 거죠. 여기 약간 요 부분이 약간 건너뛴 겁니다. 요게 하나 건너뛴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분명히 3번 링크니까 실제로 이 3번 링크가 실제로 받는 힘은 뭐냐면은 4번 링크가 3번 링크에 가하는 F34가 여기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F34가. 근데 F34가 F14하고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F34가 F14하고 어떻게 같은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렇게 엉뚱한 걸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원래 얘한테 작용해 주는 건 뭐냐면 2번 링크가 3번 링크에 가해주는 F23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F23이 뭐하고 같으냐? F12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왜 같은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왜 이런 엉뚱한 게 써있나. 원래 이 FIJ라는 건 I번째 링크가 J번째 링크에 가하는 힘이에요.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3번 링크에는 2번 링크가 3번 링크에 가해지는 힘과 4번 링크가 3번 링크에 가하는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23과 F43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얘하고 같다 이거예요. F23은 얘하고 같고 F43은 얘하고 같다 이거. 그거 왜 같은지는 한번 그 4번 링크나 2번 링크 그려놓으면은 그 2번 링크에는 2번 링크가 받는 거는 뭐예요? 1번 링크가 2번 링크에 가야 하는 힘하고 3번 링크가 2번 링크에 가는 힘이 가야죠. 걔네들이 합친 게 0이다. 왜? 그 2번 링크는 관성력이 없으니까 합친 게 그냥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성력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그걸 조금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은. 그냥 하고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생각. 자기가 좀 노력도 하고 해야 돼요. 너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국어 과목도 영어로 강의라고 무슨 뭐 이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 원장님이 우리 서남표 원장님이 아주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과목을 영어로 해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굉장히 너무 모든 거를 영어로만 하는 게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어서 뭔지 모르겠고 자기가 앉아서 막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자기가 생각하게 만드는 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영어 강의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여하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냥 보고 그냥 왜 잘 모르면 무조건 들고 와가지고 자기 생각은 안 해보고 무조건 들고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려는 태도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고 적어도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를 때는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걸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은 훨씬 그게 이해가 됐을 때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깨달음이 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이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받으면은 그게 깊이 있는 깨달음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 힘하고 두 개 합친 힘은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힘은 뭐였냐면 얘가 관성력하고 관성 토크 두 개 합친 게 이 힘이라고 그랬죠. 두 개 합치게 되면은 요만큼 H, 요거의 크기 곱하기 요 H 한 게 관성 토크의 크기하고 같게 요 H 값을 정하고 그리고 얘가 요 밑으로 H가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이 관성력이 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관성력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건데 얘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H만큼 이렇게 작용하느냐 밑으로 작용하느냐는 관성 토크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우리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두 개가 만나는 점이 힘이 요 점에서 만나니까 이 두 개의 힘을 조합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힘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을 합친 힘은 여기를 통과하고 이 두 개의 힘을 합친 힘은 여기를 통과하니까 이 두 개의 힘이 합친 힘과 요 두 개의 힘이 합친 힘이 통과하는 점은 이 1.세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걸 알고 있고 요 식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금세 구할 수 있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 나면 얘네들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하나씩 이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만 알게 되면 나머지 이 세 개를 다 구할 수 있다.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를 알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나는 잘 머릿속에 그걸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차근차근히 그냥 하나씩 그려가면서 요거야 하면서 입에다가 이렇게 탁 넣어주는 식으로 그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도 않은 얘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다 하면은 사람이 게을러져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한 번씩 해보고 해야 그래야 그것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요 내용이 무슨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워낙 다른 소질이 뛰어나서 이 소질은 못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뭐 물으러 오세요. 그래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 못하고 숨기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숨기는 게 모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던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있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뉴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대 유럽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뉴턴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치 지식의 대양 앞에서 해변가를 거닐면서 해변가를 아장아장 걸으면서 조개 껍질 하나를 집어들고 그거에 기뻐하는 작은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지혜 앞에서 지식의 저거 앞에서 조그만 거 하나 자기는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훨씬 더 무지무지하게 많은 존재입니다. 모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그러니까 절대 모른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조금 그거 안다고 너무 이렇게 또 으쓱될 필요도 없지만 또 그거 모른다고 해서 너무 또 그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먼저 이 문제 풀 때 해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푸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구해서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링크 2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은 링크 2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기 링크 2에는 M12라는 게 작용하고 M12라는 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 링크 2에 작용하는 여기 링크 2에 그 질량 중심점은 여기에요. 여기 G2라고 돼 있죠. O2가 G2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밸런싱이 돼 있다는 거죠. 링크 2는 여기에 질량 중심점이 있다. 이게 어떻게 질량 중심점이 여기 있습니까? 하면서 묻는데 그냥 여기 안 그려놓은 거예요. 이쪽까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이 선이 이 링크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그 링크의 하나의 대표적인 선을 그어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링크야 이렇게 뭐 부피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질량 중심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질량 중심점이 있으면 질량 중심점이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병진 운동방정식은 얘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힘의 합은 이거다. 근데 여기 이 G2, 이 G2가 여기 있으면은 이건 그냥 이게 0이죠. 이건 0이에요. G2의 위치가 여기면은 여기에 고정돼 있으니까 이건 0이에요, 그냥. F1, 2 더하기 F3이 2번에 작용하는 힘은 1번 링크가 2번 링크가 가하는 힘과 3번 링크가 2번 링크가 가하는 힘의 합은 0이다. 이걸로 그냥 이걸로 끝이죠. 그 다음에 이놈의 회전운동방정식, 이 회전운동방정식. 자,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들의 합은 0이다. 그 모멘트의 합을 갖다 요 O2점에 대해서 여기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O2점에 대해서. O2점에서 구하면은 여기 보면 M12라는 모멘트가 구해지고 요 관성 토크가 또 여기 2번에 가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F32가 요 팔 길이에 의해서 또 발생하는 모멘트. 요거 세 개 합치면 0이다. 요 F1, 2는 요거의 O2에 대해서 아무 모멘트가 발생 안 하니까 그놈은 지금 여기 안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에 두 개씩 모멘트 방향은 요게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여기 사실은 하나의 스칼라식, 이건 두 개의 스칼라식이죠. 벡터식이지만. 그래서 세 개씩이죠. 세 개씩. 링크 3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병진 운동 방정식, 회전 운동 방정식 이렇게 링크 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병진 운동 방정식이죠. 여기서 이거는 0이 아니죠. 이번에는 링크 3의 중심점의 가속도가 0이 아니니까 이 관성력까지 합친 게 이게 날랑베르 프린시플로 쓰는 거죠. 링크 3가 받는 힘, 2번 링크가 3번 링크가 가하는 힘, 4번 링크가 3번 링크가 가하는 힘, 그리고 자기의 관성력 합친 게 0이다. 이게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모멘트. 이 모멘트를 구할 때는 이제는 이 링크 3 같은 경우는 얘는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저걸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달랑베르 프린시플을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또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달랑베르 프린시플은 관성력과 관성 독구를 다 고려하게 되면은 그냥 정적 평형 방정식 풀도록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관성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랑베르 프린시플 풀 때 그냥 동적 운동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잘못 풀게 되면은 이게 링크셀에 작용하는 관성 토크고 그 다음에 이게 RBA 곱하기 F43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거리 곱하기 해서 이건 A점에 대한 모멘트. 23이 이거는 F23은 A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A점에 대한 모멘트가 발생 안 하죠. 대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관성력에 의한 모멘트도 여기 A점에 대한 관성력에 대한 모멘트가 이렇게 지금 왜 이 관성력은 지금 G3점을 통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A점에 대한 모멘트는 A에서부터 G3까지의 팔 길이 이거에다가 크로스 관성력 이걸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고려를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달랑베르 프린시플로 하게 되면은 아무 점에 대해서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아무 점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을 세우나 B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을 세우나 상관없습니다. 달랑베르 프린시플로 푼다는 건 뭐냐면 관성력과 관성 토크가 마치 익스터널 포스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풀고 이 식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만일에 이 식을 세울 때 그 관성 모멘트 곱하기 이놈의 각가속도는 얘가 받는 그 모멘트, 그 힘에 의한 모멘트와 같다라고 하는 그 운동 방정식 형태로 쓰게 되면은 그렇게 쓰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그렇게 세우게 되면 관성력이 작용하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요거하고 얘네들만 남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 점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때는 반드시 질량 중심점에 대한 저걸 쓰던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했을 때 M은 I, 알파 이렇게 쓸 때 이 I는 질량 중심점에 대한 걸 쓰고 이거 모멘트도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야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쓸 때는 동적 운동방정식 쓸 때는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이 모멘트 평형식 쓸 때 이 모멘트는 저 외력에 의한 모멘트죠. 외력에 의한 모멘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외력에 의한 모멘트가 아무 점에 대해서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A점에 대한 모멘트에다가 하고 대신에 플러스 뭐를 하느냐면은 팔 길이 R AG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서부터 이 A점까지의 그 거리 곱하기 관성력. 그러니까 이놈의 관성력이 마이너스 M AG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건 관성 토크니까 알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느 점에 대해서 하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정적 그러니까 이 식의 이런 관성력과 관성 토크가 가해진다고 생각하고 풀면은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이거. 아무 점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이거. 지금 이게 그 A점에 대해서 구해놨다. B점에 대해서도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아무데 A 이렇게 하고 이거를 A 이렇게 하면은 틀려요. A가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이 아니면 틀린다 이거예요. 근데 틀리는데 어떻게 틀리느냐?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 풀면 살짝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뭐 항상 그래 왔듯이 내가 항상 계산을 살짝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틀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건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인데 이건 자주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동력학 시간에도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약간 달랑베르 프린시플 쓰면 돼요. 달랑베르 프린시플 쓰면은 아무 점에 대해서 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링크 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링크 4는 익스터널 포스 FC가 또 추가로 가해지죠. 구속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관성력하고 그래서 4개의 힘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모멘트 평형도 O4점에 대해서 했어요. O4점에 대해서. O4점이야 원래 고정점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원래 O4점이 고정점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동력학적으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저건데 동적 왜?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달랑베르 프린시플로 다 했습니다. O4점에 대해서 관성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이건 관성 토크. 그 다음에 FC가 O4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 이거는 F34가 저거 돼서 발생시키는 모멘트. 이렇게
다 했죠. F14는 5호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모멘트 발생 안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가 3개, 3개, 3개고 그 다음에 F32는 2, 3이 이건 작용 반작용. F34가 4, 3에서 여기서 2개, 여기 2개 해서 합해서 13개 식이 나오고 여기 카운트해 보면은 unknown이 미지수가 13개입니다. 그러니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13 × 13 매트릭스 리니어 매트릭스 이퀘이션 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 뭐 수식을 손으로 풀려면 어렵지만 이건 수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손으로 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고 도해적으로 구하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자, 도해적으로 구하는 방법. 이게 똑같은 문제를 도해적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일단 뭐 운동 해석을 해서 일단 운동 해석을 통해서 모든 점들의 가속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지금 힘 해석으로 넘어갔을 때는 일단 운동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힘 해석을 하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났을 때는 뭐 운동 해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운동은 주어지고 운동에 대한 정보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운동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다 주어진 거죠. 주어지고 나서 여기에 가해지는 힘들만 구해라. 이런 문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어떻게 푸느냐? 자, 이게 중첩의 원리를 갖다가 이용한다 이거죠. 왜? 여기 실제로 이 지금 링키지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거는 지금 뭐가 작용하냐면 FC라는 놈도 작용하지만 여기 G4를 통과하는 관성력과 이거에 의한 관성 토크. 그래서 그 관성력과 관성 토크를 하나의 관성력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힘, 또 관성력이나 하나의 힘. 또 이 3번 링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3번 링크도 관성력과 관성 토크가 있으니까 하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겠다고 그러는 거냐면 우선은 FC 하나만 작용하고 관성력을 하나도 작용 안 했을 때 그때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은 여기 구성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구하는 문제를 먼저 풀고 3과 4에 대해서만 풀면 돼요. 2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되고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 4번이니까 관성력 하나만 가해졌을 때 그때 또 이 3번, 4번 링크에 정적 평형 방정 세워서 풀고 그 다음에 3번 링크 하나에만 관성력 가해지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풀어서 그 세 개 결과를 더해 놓으면은 세 개가 한꺼번에 가해졌을 때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실만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 여기 풀이하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는 그냥 들여다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중첩의 원리로 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중첩의 원리는 바로 버추얼 워크 프린시플에 의해서 걔네들이 힘이 더해져도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면은 FI라는 세트들에 의해서 평형이 이루어지고 FJ라는 세트들에 의해서 평형이 이루어지면 FI 더하기 FJ에 의해서도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그게 물리적으로 수식적으로 좀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버추얼 워크 프린시플로 쓰면은 그게 수식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식적인 증명에 대한 내용을 갖다 여기서 기구학과 관련해서는 이 책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은 링크 4를 보면은 링크 4에 이게 무슨 얘기냐? 링크 4에 이 링크 4의 이 문제는 말이죠. 이 문제는 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링크 4에 작용하는 힘이 관성력 하나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푸는 문제예요. 관성력 하나만, 이 관성력이 요 방향이죠. 여기 H만큼.
이 관성력의 이 방향과 여기 G4에 대해서 위쪽으로 있느냐 밑으로 있느냐 방향은 주어졌죠. G4가 알고 운동학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G4를 아니까 이 관성력의 방향은 아는데 그 관성력이 G4에 이쪽에 작용하느냐 하는 거는 관성 토크를 알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관성 토크. 그 관성 토크가 알파 4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4를 갖다가 운동학에서 알파 4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관성 토크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즉 여기서 이 결과 이거 보면은 지금 관성력이 이쪽으로 작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성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놈의 각가속도는 이렇게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예요. 들여다보면 그건 문제에 주어진 겁니다. 아니면 안 주어지면 여러분 풀어야 되는 거고. 운동 해석부터 해가지고 다 풀어라 하면 거기서부터 다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절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풀리는 건가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연습이에요. 연습. 뭐 절차가 뻔한 건데 나머지 연습이죠. 근데 연습이 안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그 시험 시간 내에 그게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문제를 못 푸는 수가 있어요. 다 이해가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연습이 안 되면. 그러면 뭐하러 시간 많이 걸려서 그런 걸 하느냐? 시간이 많이, 그걸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연습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나한테 얘기 듣고 나서 그거 그렇게 푸는 거구나. 다 알았어. 뭐 그 나머지는 다 하나씩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공부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 안 하면은 기구학 그 수업이 끝나는 한 달 후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연습이. 그리고 그 연습하는 것도 그 트레이닝 하는 게 자기 두뇌를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연습. 가장 여러분들 엔지니어로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같은 문제를 훨씬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그걸로 결판이 납니다. 그 능력. 일단 초년기에는 그걸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갖다 하나 해결하는데 1시간 만에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서 회사 갔더니 어떤 타스크가 주어졌는데 하루 걸리는 타스크가 주어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거 풀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자기 하루 만에 푸는 그런 타스크를 2개 받아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또 발전을 위해서 뭔가 더 다른 걸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 받아서 8일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해야 돼요. 그런 게 많이 일어나죠. 이 경쟁력이 심한 대기업일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못 견디고 결국은 나와요. 다. 못 견디고 다 나와요. 못 살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거기서 일을 많이 시킨다기보다도 자기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대신에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이제 그 효율, 근데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집중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집중하는 능력.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안 키워집니다. 절대. 마치 태권도 배우는데 그게 눈으로 비디오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권도 9단짜리가 태권도 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게 되냐? 안 되죠, 절대. 자기가 부딪혀서 그걸 프랙티스를 해야 그런 그 고단자로 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고 그냥 머리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절대 저게 안 됩니다. 연습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 연습하는 데는 이제 좋으니까 이해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가르쳐 주지만 연습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내가 대신 연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 몫이라는 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관성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게 했으면 여기 작용하는 힘이 이제 이 관성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O4에 작용하는 힘하고 여기 B에 작용하는 힘하고 이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게 돼 있죠. 근데 나머지 링크들은 요 관성력 하나만 작용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링크들은 이게 아무런 힘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링크 3에는 예를 들어서 그 링크 3의 방향으로 이 힘이 작용하게 되죠. 왜? 링크 3는 다른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방향이 그 두 개의 점을 있는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 3가 링크 4에 가해주는 힘도 바로 그 링크 3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F34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게 나중에 다 더하려고 그러는 거죠.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F14 이것도 그러니까 이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은 이거는 크기와 방향이 정해지고 여기 방향이 정해지면 얘는 나머지는 크기와 방향이 몰라 다 정해지죠. 이 세 개의 힘이 주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를 알고 방향과 크기를 알고 다른 하나 방향만 알면은 나머지 하나는 방향과 크기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방향만 아는 놈도 크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풀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관성력 하나만 작용했을 때 이 값들을 갖다가 여기 작용하는 값들을 이걸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 경우는 지금 저 3번 링크에 관성력만 고려한 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3번 링크의 관성력만 고려하고 이 4번 링크에는 아무것도 작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링크에 아무것도 작용 안 하니까 이 점하고 이 점 연결하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힘이 작용해야 되죠. 그래서 F34가 이쪽 방향이고 F14가 이쪽 방향인 겁니다. 두 번째 저거에서는. 세 번째는 FC만 작용하는 문제예요. FC만 작용하는 문제. 힘이 3개 있다고 그랬죠. FC만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FC만 작용하고 얘네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F34가 또 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작용하니까 이 링크 방향으로 이 3번 링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 방향 알고 요거 아니까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세 개 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때 구한 요 F14, F34, 요때 구한 F14, F34, 요때 구한 F14, F34를 더해주게 되면은 값이 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막이 흐르는 걸로 봐서 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네요. 지금 이거 4번 링크 하나만 가지고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4번 링크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4번 링크의 관성력, 그러니까 지금 이 링키지 시스템에 작용하는 건 3개 힘이 있다고 그랬죠. 3개 힘이 각각 작용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요거는 4번 링크의 관성력 하나만 작용할 때, 요거는 3번 링크의 관성력 하나만 작용할 때, 요거는 4번 링크의 FC만 작용할 때의 솔루션들을 각각 구해서 3개의 솔루션을 더해 놓으면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도 안 어려운 복잡한 얘기도 아니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걸 그래도 이해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 표현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 표현력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링크 3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링크 3의 경우도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4번 링크에 관성력만 작용했다고 하는 케이스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링크 3에 힘이 아무 저것도 안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A와 B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F23과 F43이 서로 이렇게 반작용력으로만 작용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첫 번째는 4번 링크의 관성력만 작용하니까 3번 링크의 관성력은 고려 안 하는 케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바로 이 3번 링크의 관성력 하나 작용할 때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 링크 관성력 하나 작용할 때 그 관성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또 역시 이 3번 링크의 각가속도와 그 다음에 관성력의 방향과 이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방향을 작용한다는 거, 요거는 그 주어진 운동학 정보에서
결정되는 거고 관성력 하나가. 그 다음에 3번 링크의 관성력만 작용하게 되면은 4번 링크에 그 작용하는 그 저거는 바로 4번 링크 그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죠. 다른 힘이 하나 더 작용 안 하니까 4번 링크의 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 4번 링크가 3번 링크가 4번 링크에서 작용하는 힘과 4번 링크가 3번 링크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방향이고 4번 링크를 연결하는 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라는 거 알고 요 힘은 크기와 방향 알고 이건 방향 아니까 나머지 이거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제 FC가 작용할 때죠. FC가 작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쪽과 이쪽으로만 작용한다고 그랬죠. FC가 작용할 때도. 그래서 얘 더하기 얘 이렇게 세 개 한 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풀게 된다. 저거를 그렇게 다 풀고 나면은 F23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F32가 구해진다는 얘기고 F32가 구해지면은 F23을 알면 F32하고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게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얘하고 이 M12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F12는 또 여기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M12가 이 F32 가지고 바로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H2에서 요 높이에서 M12의 저걸 갖다가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그 정보들을 갖다가 힘에 관련된 정보들을 갖다가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풀었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링키지 시스템에 여러 개의 힘들이 작용할 때 그거를 여러 개의 힘들이 작용하는 걸 갖다 다 고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풀린다 이거죠. 근데 걔네들이 하나씩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솔루션을 구해서 실제로 걔네들은 솔루션이 아니죠. 하나 작용할 때의 솔루션은 솔루션이 아니에요. 다 작용할 때의 솔루션이 솔루션이죠. 근데 하나 작용할 때 솔루션을 구하고 하나씩 구해가지고 걔네를 다 더해놓으면 다 작용할 때의 솔루션과 같아진다. 이게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 고정점에 대한 회전운동 해서 여러분이 이거 풀 때 운동방정식 구할 때 이게 병진운동방정식이고 이거 회전운동방정식은 항상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원래 식에서 오일러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5점에 대한 모멘트로 요거를 갖다 이렇게 변환시키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그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알파가 5점에 대한 모멘트 합과 같다는 식이 유도된다는 얘기고 이건 여러분이 동력학 배울 때 배웠던 식이에요. 이거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 수식으로 다 설명돼 있고 많이 다루는 거니까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정점처럼 0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또 지점에 대한 모멘트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 강체의 각가속도와 같다라는 식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5점이 반드시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아무 점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다. 두 개의 종류점만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는 두 개의 종류점은 뭐냐? 하나는 질량 중심점. 질량 중심점은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이 아닙니다. 그 가속도가 0이 되지 않는 점으로 이 식이 성립하는 건 질량 중심점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의 식이 가능하다. 동력학 방정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기 싫으면은 그냥 달랑베르 프린시플을 써버리면은 관성력까지 아예 더해서 써버리면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격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동력학에서 배웠는데 여기도 잠깐 나와서 개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를 잡고 있고 여기 잡고 있는데 아무런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그런 위치가 있다는 거죠. 때릴 때의 위치가. 그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 질량 중심점이라 했을 때 여기 잡고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 질량 중심점까지 거리가 rg고 질량 중심점에서 때리는 점까지 거리가 b라고 그러면은 요 b 곱하기 rg가 관성 반경의 제곱 같아질 때 그런 값이 된다는 걸 갖다가 이 밑에 이 식에 의해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 증명한 건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배운 거기 때문에 뭐 읽어보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증명식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어렵지도 않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고 중요한 건 그 개념입니다. 개념. 이게 타격 중심. 뭐 우리 그냥 일상 용어로는 스윗 스팟이라고 그러죠. 스윗 스팟. 스윗 달콤하다. 스팟 점. 달콤한 점. 땅 뭐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배트를 땅 때렸을 때 그냥 제대로 잘 맞았을 때 스윗 스팟에 맞게 되면은 하나도 이 손에 아무런 충격이 없이 그냥 공이 맞아서 탁 날아가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 아주 기분이 아주 굉장히 달콤하죠. 그래서 스윗 스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같은 거 칠 때도 마찬가지로 테니스 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스윗 스팟이라는 게 존재해서 거기 맞게 되면은 그러면 힘이 이쪽에 잡고 있는 점이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게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스윗 스팟이 그래서 이 스윗 스팟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뭐 여기서는 사실은 그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구 운동학이나 이 역학 관련돼서는 이 내용이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서 잠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뭐 이렇게 기구가 있을 때 얘네들이 관성력과 관성토크가 있으면 관성력과 관성토크를 이렇게 하나의 관성력으로 다 치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치환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얘가 움직일 동안에 이런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익스터널 포스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얘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관성력들이 작용하니까 얘하고 이 전체 시스템에서 밸런스를 이루는 게 얘네들이 결국 베이스가 얘네들 이쪽에 있는 놈들에 가해주는 힘, 즉 요 F12와 1이 베이스가 2에 가해주는 힘과 베이스가 4에 가해주는 힘과 합쳐서 얘네들 다 합친 게 0이 된다. 뭐 평형식이니까 이 시스템 전체로 보면은 그래서 얘네 둘이 얘네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얘네 둘에 의해서 이 베이스를 갖다가 흔들어주게 되는 거죠. 흔들어주고 모멘트도 가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쉐이킹 포스 또는 쉐이킹 모먼트라고 한다. 이 두 개에 의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베이스는 원래 우리가 기구에서는 얘는 고정됐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죠. 실제로 세상에 완전히 고정된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가하면 베이스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기구가 대부분 뭐 베이스가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어떤 이 베이스에 어떤 힘이 합력이 가해지는지 또 이 두 개의 힘에 의해서 모멘트가 어떤 모멘트가 가해지는지 이런 걸 갖다가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힘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나온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합력을 갖다가 이 쉐이킹 포스는 이 두 개의 힘이 합이니까 F1, 2와 F3, 1, 4의 합이니까 그 합은 나머지 요것들에 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해석을 끝내고 나면 요 각각의 관성력과 관성 토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를 지나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합력이 어디 지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쉐이킹 포스를 금세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얘네 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쉐이킹 모멘트는 요 식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운동학 해석이 끝나고 나면 관성력과 관성 토크를 구하고 그 기구에 가해지는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베이스에 가해지는 쉐이킹 포스와 쉐이킹 모먼트까지 다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나 중요한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거고
이 해석 방법을 갖다가 뭐 복소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뭐 전에부터 얘기했죠. 이거는 전부 힘이나 이런 것들 갖다 고려를 할 때 x, y 성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힘이 있다. 이런 힘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복소수로 얘가 복소수라고 그랬을 때 이런 힘을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린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린 이 힘은 얼마가 되느냐? 얘가 A고 얘가 B다. 그러면 B는 A 익스포넨셜 J 세타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한 놈의 시수부가 얘의 시수부고 이 계산한 놈의 허수부가 얘의 허수부예요. 그래서 이 계산한 놈의 그러니까 그 시수부는 X 방향 성분이고 힘의 얘의 허수 성분은 Y 방향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 지금 힘 해석하는 거니까 힘 해석할 때도 요 사실을 이용하면은 A와 B의 A라는 힘과 B라는 힘을 갖다가 컴플렉스 넘버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관계로 이 힘을 할 때 이 힘을 구할 수 있다. 세타만큼 돌아가는 이 힘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 그 식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 다 써놓은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여기 나오는 이런 그 값들이 가속도 성분. 관성력 구하려니까 가속도 성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속도 성분 중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L 오메가 자승. 요거는 바로 노말 방향 성분이죠. 요거 탄젠셜 방향 성분이고 그 성분들을 갖다가 J세타2만큼 돌려놓으면 바로 그게 요 가속도의 X, Y 방향 성분을 갖고 있는 바로 저게 된다 이거. 그래서 요 세타2에 대해서는 여기 링크 2에 대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 그래서 X 방향 성분과 얘를 갖다가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곱해져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을 다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실수 방향 성분은 실수 방향 성분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실입니다. 요것만 이해하면은 나머지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벡터를 표시할 때는 단위 벡터, 뭐 수평 방향 단위 벡터 I 해트, 수직 방향 단위 벡터 J 해트 이렇게 하는데 복소수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평면 운동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실수 방향, 실수와 허수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좋은 게 돌아가는 거를 표현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때 이런 간단한 식으로 표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힘이 그걸 이용하면 굉장히 이걸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런 복소수를 이용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뭐 방정식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등장을 하고 이게 뭐 끝까지 그런 식들을 써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